윤은모입니다.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받쳐서 왔는데 오자마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딱 들었는데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여기 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도 많죠?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누가 해줄까요? 책이 읽어줘요. 그냥 책을 썼다? 예.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이름은 윤은모고요.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메 사업한 지는 1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16년.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5년 만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아마 내용을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아메 사업 이런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듣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앞서서 한 사람들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라 이런 자리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 듣고 왔는데 저는 그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야매 사업에 대한 경험담, 왜 야매가 됐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비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음원으로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이렇게 우리 야매 사업은 감성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 사업 이렇게 뭐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거나 사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일반 우리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는 얘기하듯이 이런 막 관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오늘은 제가 좌뇌를 쓰는 좌뇌 많이 쓰세요? 좌뇌를 쓰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재주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 이런 정말 제가 가진 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재미있는 걸 외워가지고 다녀요. 도저히 이걸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러고도 호흡을 못 얻을 때가 많은데 세상에는 이렇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일이에요. 그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늘 있어요. 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네. 여기 뚱뚱하신 분 되게 많다. 그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선생님이에요. 그걸 잘하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걸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 장사꾼. 장사꾼. 여기서 고상한 말을 써야 되니까. 사장님. 근데 세상에는 또 그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잘 집어넣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잘 가져와.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천재들만 모이셨네. 부인은 아니고요. 마누라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대들면은 저는 배우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사장님한테 대들면 무슨 뜻이에요? 돈 벌고 싶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누라님한테 대들면 뭐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여기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 말에 뭐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마누라님한테 되게 잘하셔야 돼요. 대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대들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마누라님 말고 다르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이 사회를 돌리는 우리 이 삶을 지탱하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 이렇게 관여를 좀 쓸 텐데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우리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생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영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났다. 그럼 공부를 하죠. 무슨 공부를 하죠? 영수를 공부를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건강은 중요한가요? 네. 그럼 건강 공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건강 공부 하세요?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사업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실 건강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산, 부채, 소비, 투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자산은 그 자산이 자산의 가치를 잃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돈이라는 건 중요합니까? 네. 돈 중요해요? 네. 네, 돈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야 돈이 다냐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돈이 답니다. 돈 없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돈은요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는 공기나 물과 똑같습니다. 돈 없으면 죽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되냐 이거는 의문이 있겠지만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돈에 대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돈에 대한 공부가 뭔지. 저 월드컵이 끝나가지고 이제 어떤 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연금을 얼마 줍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요. 얼마를 주죠?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을 주고 근데 불행하게도 또 스포츠를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준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12년 전에 월드컵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얼마를 줬을까요? 연금이 12년 전에 80만 원? 50만 원?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네요. 12년 전에도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럼 12년이 지난 지금도 100만 원을 여전히 받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주냐? 세계 최고인데 금메달을 땄는데 좀 더 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세금을 좀 더 내시면 돼요. 세금을 더 내시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받는 사람은 지금 100만 원이 12년 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것은 하나 이렇게 기금 같은 데서 줍니다. 아마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서 줄 거로 생각해요. 기금에서 줘요. 그럼 12년 전에는 이자율이 12%였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제가 금메달을 땄어요. 저한테 매달 100만 원을 주려면 지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계산기 두들기 해야 되죠?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약간 숫자를 약간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조작했다 이게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맞춘 거죠. 12%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기금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니까 1,200만 원이 나오고요.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금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3%를 밑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금이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10년, 12년 만에 4배를 키웠다. 그러면 아주 천재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4억이 있어야지 나한테 기금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주고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기금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기금 입장에서는 나한테 금메달리스트한테 주는 100만 원을 내리고 싶을까요? 더 많이 주고 싶을까요?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야 이게 지금 시대가 어르신데 이거 100만 원을 주니 하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무지 큰 돈이 된 거예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떨어져 버렸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주고 이걸 좀 줄이고 싶어요. 돈이라는 건 그런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은 가치의 척도인데 그 돈의 가치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그 내가 받는 100만 원 기금이 나한테 주는 100만 원은 매달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돈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무슨 할부 같은 거에 혹 해가지고 할부금 막 24개월 할부해서 팍 계약을 딱 해서 기분 좋은데 24개월 내려면 사실 등골 휘잖아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중간에 해약도 못해. 해약금이 너무 세. 이것이 매달 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틀려요. 보험회사들이 여기 보험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보면 뭐 되게 조금씩 받아가지고 무슨 일 터지고 굉장히 많이 주죠. 저렇게 보험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보험이 돈을 제일 잘 법니다. 왜 그렇죠? 돈을 꼬박꼬박 받기 때문에 그래요. 줄 때는 한 방에 주고.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는 거하고 반복될 때하고 엄청난 차이를 갖게 돼요. 약간 세서 덧붙인다면 양회의 사업이 꾸준히 매달 수입을 주는 걸 이해한다면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 주인으로서는 세를 놓으려고 그래. 그럼 전세를 좋아합니까? 월세를 좋아합니까? 요즘에 월세를 좋아합니다. 꼬박꼬박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세를 들으려고 할 때는 전세를 좋아해요? 월세를 좋아해요? 월세를 좋아해요. 금액을 갖게 놓는다 하더라도요, 전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 방에 내고 끝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 때 자꾸 한 방 하잖아요. 큰 돈, 한 방. 또 한 방 말고 또 뭐 있지? 아무튼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한 방, 일회성의 한 방은 돈의 가치가 굉장히 적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큰 돈이지만 예를 들어 한 10억이 생겼다고 가정해라. 10억이 생겼다고 가정해라. 자, 그 돈을 어떻게 쓸까?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은 좋겠죠. 엄청 좋을 거예요. 뭐 할 것 같아요? 네. 집 사고 차 사면 없어요. 문제는 집 사고 차를 샀는데 돈은 없어졌는데 세금 더 내야 되고요. 휘발유값은 더 나가야 돼요. 그다음부터 아마 그 사람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라는 것들이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죠. 이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 위기가 일어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아주 어려운 말 붙여가지고 아무튼 뭔가 되게 어려워졌대.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상황.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자,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 뭘 것 같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일단, 자, 경제가 어려워졌다. 자, 쉽게 표현해서 배가 어려워졌어. 그럼 나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세금을 올리는데 다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돈을 찍어내요. 경제가 어려우면 그냥 돈을 찍어냅니다. 실제로 찍어냅니다. 미국의 FRB라고 하는 아무튼 돈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미국 2008년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버네키라고 하는 FRB 이장이라는 사람이 뭘 선언했어요? 돈을 무제한 찍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 별명이 헬리콥터 버네키입니다. 헬리콥터 벤이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벤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돈을 마구 찍어내서 막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다.
학자들마다 이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아무튼 경제가 어렵다 그럼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돈을 막 찍어내. 물론 그 전에 찍어낸 돈은 어디 갔는지 몰라. 아무튼 찍어내요. 자,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면 그게 미국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좀 헷갈리세요? 유리하니까 찍어내겠죠. 그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왜 찍어내냐?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럼 지금은 글로벌 경제 시대예요. 자, 한국도 10번째, 거의 10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돈을 찍어내.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 가만히 있고 너 유리하구나, 너 점점 유리해지네, 난 니가 가만히 있어야겠네, 이래야 되겠니까 우리도 같이 찍어냅니다. 우리도 같이 막 찍어냅니다. 물론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하고 우리 돈하고 틀리긴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이 경제의 상대적인 통화력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고 찍어요. 사실은 말만 안 했지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아마 찍어내고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찍어냈는데 그 한국 정부 우리 나라에서 막 돈을 막 찍어낼 때 찍어내기 전하고 찍어내기 후하고 내 경제가 좀 나아졌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니까 내 경제가 나아지네. 이런 분 계세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돈이 다 어디 갔냐?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뭐 4대강을 이때 4대강이 이렇게 갖다 뭐 돈을 무시 찍어내가지고 막 아무튼 정치적인 발언을 상가하고 일단 돈을 찍어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풀렸는데 결국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방법이 있어요. 나라가 찍어낸 돈 중에 단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 주머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 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전에 없었던 돈이 새로 찍어낸 10,000원짜리가 내 주머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십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찍어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 필요 없이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라에서 막 돈을 찍어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 뭐가 늘고 있는 거예요? 빚이 늘고 있다. 그게 금융 시스템이라고.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금융 시스템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빚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가계 빚이 1,000조가 넘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계 빚이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1,0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아마 잘 계산이 안 됐을 텐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약 4,800만 인구가 한 가구당 2.4인 1가구도 있는 가구도 많지만 아무튼 한 가구당 2.4인이에요. 3명도 아니고 2.4인으로 쪼개면 2천만 가구가 나와요. 그러면 1,000조 원을 2천만 가구를 나누면 가구당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통계는 지금 약 6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계 평균 빚을 가지고 있어요. 지방이 좀 낮고요. 서울 경기는 7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6천만 원만큼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평균 이상으로 사십니다. 행복한 거예요. 정말. 평균 빚이 6천만 원. 근데 빚은 왜 생겼습니까? 왜? 빚은. 내가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끼다 안 아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튼 내가 써야 될 돈보다 번 돈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빚이 생긴 거죠. 자,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서 빚이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5년, 10년이 가면 빚이 늘까요? 줄까요? 줄 방법이 없어요. 이제까지 계속 빚이 생겼는데 열심히 살아도 앞으로 더 늘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빚이라는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습니다. 받을 놈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게 안 없어져요. 근데 내가 생전에 못 갚아.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내의 사업 설명을 듣고 하면 좋은지는 알겠는데 나는 뭐 필요 없어. 난 저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한 거.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경제라는 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전부 세상은 지금 빚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빚이 계속 늘고 있어요. 빚이 근데 무한정 늘 수가 없잖아요. 집값이 무한정 오를 수가 없듯이 사람들이 집값이 무한정 오른다고 막 하다가 난리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무한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빚이. 그 빚이 자꾸 많아지면 이제 소위 말하면 경제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 돈을 많이 찍어내서 빚이 많이 늘었는데 다시 경제가 불안해져요. 보통 표현할 때 경제가 불안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포항이라고 그래요. 알죠?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뭐 이론상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빚이 많이 늘면 경제가 불안해져야 안정이 돼요.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경제가. 경제가 불안해지면 이런 하나의 경제판이라고 치면 판이 흔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판이 흔들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판에 이 가세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문에 안 나는 이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가 잘못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이金融 시스템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떨어져 죽으면 이제 조금 판이 좀 널널해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퍼져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갈수록 지금 살던 사람 평균 수준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 막 이렇게 오냐?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런 뭐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흔들고 대충 정리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도저히 그냥 흔들어서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경제학자인데 그냥 흔들어서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 그때 전쟁이 난다고 해요.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무시가 되니까요. 다 정리가 돼요. 쓸 사람. 우리가 다 돈이라는 게 소비인데 소비할 사람이 막 줄어들고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라기보다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액기성을 했어요. 빚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액겼어요. 그래서 돈을 액겼었는데 그래도 이제 빚이 이게 줄지가 않아요. 할 수 없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대출을 딱 받아가지고 대출을 딱 받으면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주죠.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주머니에 놓고 다닙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다 원래 숨겨놓나요? 아니면 어디다 둬요? 그래요 돈을 은행에 둬요. 그래서 은행에 둡니다. 은행에서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나는 꺼내질 않고 은행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장부상으로는 은행에 있는 돈이 내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요?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이 되고요. 예금. 예금이 됩니다. 예금이 1,000만 원 예금을 받았어요. 이자율이 5%라고 쳐요. 그래서 1년 뒤에는 내가 1,050만 원을 저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은행도 그냥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원이 안 생기잖아요. 5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 진짜.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출을 해서 돈을 벌어요. 대출을 얼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법으로 예금을 한 사람들이 언제 내 돈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야지 달라고 할 때 주지. 그래서 요만큼은 꼭 남겨놔라. 쉽게 말하면 그게 그걸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치면 1,000만 원을 넣는데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진짜 돈으로 현금으로 남겨놓고 현금 진짜 돈이라는 게 이제 은행이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럼 얼마를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900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을 내가 나를 빌려서 예금을 했는데 그러면 은행은 그 중에 100만 원을 놔두고 900만 원을 빌려줍니다. 900만 원을 요 앞에 있는 분한테 빌려줬어요. 그때 이분이 900만 원을 빌려갔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시 주머니에 백 속에 넣고 있어요. 장롱 속에 넣고 있어요. 어디에 넣고 있어요? 네. 은행에 넣고 있어요. 그 은행에 다시 넣어놓으면 그럼 은행은 뭐가 됐다고요? 그게? 예금. 900만 원이 예금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얼마를 빌려줄 수 있어요? 810만 원을 또 빌려줘요. 그 돈은 없는데 계속 그거를 근사한 말로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뭐가 창조가 됐나? 신용창조. 그때 신용창조의 그 신용이 란 단어를 딴 단어로 바꾸면 무슨 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빚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빚창조예요, 빚창조.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근사한 말로 신용창조. 그래서 1,000만 원이 금액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실제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900만 원을 꿔주니 810만 원 또 꿔주고요. 또 뭐 700원 계속 늘어나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그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급 준비율이 10%다. 그러면 근데 1,000만 원이 움직인다. 그러면 실제로 시중에서는 약 10배가 움직여요. 5%면은 20배가 움직여요.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빨리 찾아가지 않잖아요. 정기예금은 원래 성격이. 정기예금의 시중 지급준비율 같은 건 한 2%뿐이 안 됩니다. 50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돈이 막 돌아다녀. 하여튼 뭐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찍어낸 건 1,00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돌아다니게 돼요. 그 돈이 많이 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보통 얘기할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은행에 딱 갔더니 이자까지 해서 1,050원을 줬어요. 1년 전에 예를 굳이 맛있고 큰 빵이 있다고 해요. 그 맛있고 큰 빵이 1,000만 원이었거든. 그걸 먹고 싶었는데 즉 참았어요. 50만 원 더 번 다음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참아서 이제 1,050만 원을 받았어. 이자 50만 원. 그래서 이제 50만 원 벌었다 기분 좋아가지고 빵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빵을 사서 딱 갔더니 빵값이 1,100원이 1,100만 원이고 인플레이션 때. 빵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근데 나는 빵을 먹어야 돼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럼 뭘 하면 돼요? 대출을 받는. 그게 이제 금융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물론 어쩌라고 할 얘기 많지만 이제 시간상 그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융 시스템을 잘 알고 일단 우리가 빚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걸 무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금융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않죠. 당연히 추가 수입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나 괜찮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금융 시스템에서 제가 볼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자체는 이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사람 말고요. 누구나 그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은 이 판에 금융판에 거의 중앙에 위치했다고 자신할지 몰라도 언제 저 끝에 밀려있을지 알 수 없어요. 뭔가 추가 수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스페어 타를 위해서 일단 뭔가를 해야 돼요. 괜찮다는 사람은 저를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금융 시스템. 그래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똑똑해져요. 그 사람들이 아무튼 이런 금융에 대해서 또는 돈에 대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경제학자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줘요. 혹시 나중에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거 좀 재밌다.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EBS에 가면 EBS의 그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특집이 있는데 거기에 자본주의 특집이 있어요. 5부작 자본주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내용은 물론 이게 간단한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으시면 몇 시간쯤 걸릴까요? 6시간? 7시간쯤 이렇게 딱 들으시면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내가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를 만들었구나 내가 놀랐는데, 근데 이제 재밌게도 거기 보면 어떤 경제학자가 딱 나와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경제학 그러지 않아서 그러나 거기 보면 거기 아담 스미스, 케인즈 막 이런 어려운 얘기도 나옵니다. 하이에크가 정말 어려운 얘기 나오는데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기서 유명한 그 금융학자가 얘기하죠. 은행은 그 본질 자체가 야바위꾼입니다. 야바위꾼. 그러면 우리가 야바위꾼을 상대했네요. 은행을 금융인식. 그런데 하면 당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됩니다. 왜 부동산 침체가 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침체가 되죠. 그럼 정부는 아주 재밌는 건데 정부는 부동산 침체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 기회가 없잖아요. 이 빵을 보면 빵이 막 이스트 때 부풀어가지고 빵이 부풀면 일단 괜히 나눠 먹을 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풀려야 되는데 부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풀면 또 이게 너무 부풀었다고 규제를 해요. 왜냐면 이게 터질 걸 알거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깔아앉아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서 바로 어저께인가 그전인지 모르겠네. 뭐가 발표됐냐면 뭐가 발표됐죠? 이 주택 가격에 비해서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을 한도를 높이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도권은 내가 내 집의 감정가가 10억인데 그러면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50%. 그럼 지금 70%로 늦추겠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국민들이 좀 해피해지지 않겠냐. 정부의 생각은 그거죠. 왜냐면 이렇게 했더니 국민들이 더 불행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정책 못 피잖아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되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게 시행이 돼. 그러면 우리 보고 뭐를 하는 얘기예요? 네, 돈을 더 빌려라.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난데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모든 게 다 렌탈 개념이고요. 우리처럼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없고 다 은행에서 다 주인이 다 금융기관이에요. 대부분 다 금융기관이고 매달 냅니다. 매달 월 렌트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사하게 살고 우리가 영화 보면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매달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무튼 그런 실상을 조금은 이해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런 거를 금융지능이라고 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하고 또 우리 사업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시켜봐야 되는데, 아무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우리 아메이 사업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좋게 얘기한다는 게 그래 할 거 없으면 아메이나 하지 뭐 이러잖아요. 아메이나 하지 이런 거 마치 던져 빌려 보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메이나 그렇게 아메이나 해제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정했습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돈 그러면 아직도 조금 이렇게 점잖지 못한 생각이 조금 들죠. 안 그런가요? 안 들으면 다행이고요. 돈 그러면 하여튼 좀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돈 대신에 근사한 말을 써야 됩니다. 돈 대신에 근사한 말은 수입이라고. 수입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면 뭘 하죠?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지출하고 혹시 돈이 남으면 뭘 할까요?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돈 쓰고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저는 전에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 쓰고 남아서 저축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도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쓸 돈 없지만 쓸 돈도 아껴가지고 저는 빚이 있는데 빚을 안 갚고 주택 청약계획 이런 거 열심히 벌었어요. 집값이 뭐 하룻밤만 잠깐 올랐다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했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걸 하우스포라고 그래요. 하우스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바보냐? 왜 집 사니?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 그냥 어떤 일이 계속 올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금융적으로 똑똑해서 변별력을 가져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시류나 이 언론에서 떠드는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새 또 이제 집값이 좀 이렇게 되니까 또 지금이 살 때다라고 또 얼마나 또 지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뵙는 분도 많고 나타난 좌안을 쓰는 거니까 몇 가지 이렇게 잘난 척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샀어요. 산다고 쳐요. 지금이 보니까 좋을 때가 막 올라서 사는 사람도 있고 떨어졌다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갖다 지금 샀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왜 샀어요? 왜 샀을까요, 제가? 내가 집값이 지금 사면 집값이 떨어질지도 몰라.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다. 어떤 분은 야, 그 집 하나 있어서 내가 살려고 산 거지 말을 하지만 떨어질 게 확실하면 안 사요. 나중에 사면 되죠. 이제 집을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을 왜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를까봐 샀어요. 오를까봐. 그러니까 오를까봐 샀는데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모르죠. 그럼 왜 샀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집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립니다.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오를지도 모르고 내릴지도 몰라. 근데 그걸 샀어. 그럼 왜 산 거야? 뭘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투치기 같은 거 보면 깜깜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뒤집어가지고 막 내니까 깜깜이랑 똑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겠죠. 말 그대로 그냥 예측이고요. 틀리다고 뭐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진행입니다. 집값은 내가 이 값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어떤 곳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려면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 살려면 딱 돈이 많아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집값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그것만 가지고
저도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책에 어떤 책이 팔리나 가끔 쳐다봐요. 서점에 들어가면 뭐. 부동산 책 무지하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100억 부자가 됐다. 근데 제가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 책을 쓴 100억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거지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100억을 벌었으니 일단 뭐 그게 돈을 내가 한번 알고 있는데 뭐 실제로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을 지금 내가 삽니다. 잘 샀나요? 못 샀나요? 모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몇 가지 룰들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경험적인 룰들이 있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주당 100만 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건 주당 10,000원이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겠어요? 삼성전자를 사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삽니다. 100만 원이니까 10,000원짜리 100줄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한 줄뿐이 안 돼요. 그래도 나중에 이름이 오르거나 좀 더 안정적인 가능성은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따라서 주식을 사려면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 근데 대부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삽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투자의 변별력을 갖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삼성전자를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이 금융진흥을 발휘해서 100만 원에 샀어요. 자,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또 모르는. 삼성전자 내가 쓴 주식을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갖다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립니다. 그럼 왜 산 거죠? 그냥. 그러면 사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식에 관한 책도 많고요. 심지어는 뭐 치고리사도 책 쓰고 뭐.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제 가지고 있는 금융지능으로는 그 주식 투자 가지고 책 쓰고 부추기는 사람들 진짜 굳이 비교합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알 수 없다니까. 근데 그 근본이 왜냐면 왜 알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만든 시장이에요. 목적이. 우리 같은 사람들 재테크라고 만든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조성한 시장이 그게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시장의 용도에 맞게 투자를 하면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름대로 좋은 주식을 그래도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게 하고 나는 그 투자에 대한 배당도 받고 회사가 성장하면 이렇게 그런 진짜 투자 그게 투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서 얼마 좀 오르고 얼른 냈다 팔고 안 오르면 올릴 때까지 버텨. 그러면 그다음 안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데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주식 분석을 하고 책을 하고 뭐 이 TV에서 막 주식값이 오르네 올라 상담하고 막 읽어보면 제 개인적으로 무지 화가 나.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벌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오래 버틴 너구리 같은 사람인데 못 벌었어요.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시소를 탔죠. 시소를. 이게 무슨 얘기할까? 못까지 가거든요. 아무튼 주식은 부동산 그런 투자는 근데 그 투자가 왜 또 다른 면에서 좋지 않은 투자냐면 부동산에서 거래를 해서 또는 주식 거래를 해서 내가 500만 원을 벌었어. 또는 5천만 원을 벌었어. 또는 50만 원을 벌었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돈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잠깐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일회성 수입이에요. 일회성 수입. 자, 5천만 원 벌었어. 기분이만 날랄까. 그래서 마누라님 딱 모셔다가 저녁 한 끼 딱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또 뭐 하겠어요? 또 주식합니다. 또 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한 바퀴를 돌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기본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매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을 만들어요. 자, 저축을 해가지고 이제 좀 목돈이 생겼어요. 목돈이 생기면 로또에 당첨이 됐던 뭐 있어요. 아무튼 뭐 적금을 탔던 개를 탔던 해지금을 탔던 목돈이 생기면 기분이 일단 좋아요. 그럼 목돈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는 안 하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생각하죠? 쓸 생각을 해요. 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걸 더 불려야 되겠다. 작은 돈이 있을 때는 불린다는 생각을 안 해. 그죠? 실제로 누가 불려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불릴 분이 해야 되는데 보통이 그렇게 안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기면 바로 쓸 꿈이 돼요. 아무튼 그 목돈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목돈이 생기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아요. 목돈이 큰 소비로 가는 거죠. 뭐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목돈이 생기면 차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든다든지 핸드폰 바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 투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마 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왜 하냐고 물으면 왜 하겠어요? 돈을 벌려고. 그 말을 근사한 말로 추가 수입이라고 하다. 추가 수입을 얻으려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입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내 총 수입이 커지면 뭘 많이 할 수 있어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출을 많이 하면 너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곧 삶의 질이 돼요. 삶의 질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버는 거죠. 막 맞벌이 부부도 하고 열심히 버는 이거를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 경제 사이클은 이 경제학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걸 막 다 잘라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이게 사이클입니다. 일반 그 기업 같으면 소비라는 말 대신에 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비용. 나라 같으면 소비 대신에 재정이라는 말을 쓸 뿐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나머지는 저축이 돼서 다시 투자가 돼서 이걸 늘려야 돼요. 이게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그러면 소위 말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피가 잘 돌듯이 이게 잘 사이클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수입을 늘려서 근본적으로 수입을 늘려서 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높이고 싶다. 아메이 사업을 왜 합니까? 오늘 처음에 만약 오신 분들은 왜 이걸 들어야 되죠? 삶의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이 사업을 합니까? 삶의 레벨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메이 사업 안 해도요 그냥 대충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는 내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꿈을 크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까처럼 빚이 계속 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시대 속에서 내가 그걸 소홀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렵게 살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지금 나보다 더 잘 살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가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누군가 먹여 살려야 돼요.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이게 재정이 훨씬 많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버려야 되는데 보는 놈은 없는데 애를 안 낳는. 근데 나는 이렇게
하여튼 뭐 좋은 일인지 나쁜지 하여튼 애를 낳았어. 한 사람은 애를 안 낳았어. 근데 그러면 우리 애가 애 안 낳고 늙어가는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악순 안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내려면 뭔가 내 삶의 레벨을 높여야 된다. 그냥 이대로 가서 안 되거든. 이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금융을 또는 이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암의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진짜 많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서 보자면, 그래서 삶의 레벨을 높여야 되는데, 이 삶의 레벨을 높이려면 이 그림이 사이클이니까, 그건 뭐냐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투자를 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수익을, 이 삶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투자를 했다고 해서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추가 수입이 생길 가능성보다 추가 수익을 생기지, 그러니까 아까 추가 수익이 안 생길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 돈 생겼더니 투자를 해가지고 그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 가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문제는 그게 성공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다는 데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위험 구간이라고 합니다. 위험 구간. 위험 구간. 다른 말로 하면 이 위험 구간을 통과해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삶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 구간을 통과해요. 자, 목돈이 생기면 위험 구간인가요? 근데 여기 보면 목돈이 위험 구간이잖아요. 목돈이 생겼다. 그럼 위험 구간으로 봐야 되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겠지만 사실은 목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구간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따라서 막 로또 1등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게 로또 딱 생기면 가끔 신문에 보면 이렇게 로또 당첨돼가지고 인생 망가진 사람 얘기 많이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는 가끔 보면 NBA나 미국 미식축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젊은 시기 지나고 한 40, 50대 돼가지고 거지된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생겼을 때 위험 구간에 돌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모르면, 이 금융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목돈이 생기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를 사. 삶의 질을 높이려고 바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차를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 돈의 사이클인데, 돈이 나가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를 큰 평수로 올렸다? 돈이 점점 많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감당할 만한, 매달 나갈 텐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매달의 수입이 없다면 이 사람은 조만간에 바로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결국 차 팔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깨닫고 차를 팔았더니 늦어서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목돈이란 그 자체가 위험 구간이에요. 목돈을 근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안 가고 다행히 이걸 좀 벌리고 뭔가 좀 그래서 투자를 딱 해요. 근데 투자를 하면은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뭔가 투자를 생각할 만큼 큰 돈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퇴직금을 받는다든지 어떤 로또, 정말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목돈을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물론 많이 조사하고 하죠. 하지만 아무튼 처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모처럼 스키를 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스키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스키장에 딱 가서 스키 신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내려가려고 그러면 넘어지죠. 그 책으로 공부했다고 들리는데. 그래서 넘어지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처음 하는 일은 반드시 넘어진다고 봐요. 넘어집니다. 내 남편이 또는 내가 뭐 현찮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하는 일이니까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돈 투자할 때.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치가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 틀리고요. 돈에는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환율, 금리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돈의 그 흐름상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좋은 일도 하고 착하게 살고 돈 아주 열심히 됐는데 받을 돈을 못 받아서 힘들어지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 돈의 변수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를 했듯이 그 돈의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돈 투자는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안 넘어져. 잘 내려가. 와, 나 천재인가 봐. 그러고 막 쫙 내려가. 그럼 무슨 일 생겨요? 대형 사고 생깁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처음에 딱 했는데 처음에 돈을 벌어. 그게 중요해요. 아니야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럼 누가 투자를 해서 성공했어요? 누가? 우리가 투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하려면 먼저 뭘 하냐면 먼저 넘어지는 법을 배워요. 스키를 타면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요. 가능하면 많이 안 다치고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넘어지는 것을 방법을 아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했다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다 그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돈이 생길 가능성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처음 하게 되고 당연히 넘어지게 돼요. 근데 넘어지는 플랜은 아예 없어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더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진다는 뜻은 돈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 못 일어나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에서 내가 잘해서 추가 수입이 생겼어. 그래서 수입이 늘고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다시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유형 구간을 그때도 여전히 위험한 거야. 다시 유형 구간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나는 잘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매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통 돈을 투자했을 때 돈 말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죠.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돈과 시간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돈은 변수가 아주 많아요. 근데 시간은 변수가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누가 공부를 잘해요?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서 잘하는 거예요. 시간은 변수가 되게 적고요. 아주 정직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아니라 뭘 투자를 내가 만약에 좋은 수단 내 인생에서 좋은 수단을 택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냐면 돈을 투자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일이 아니고 시간을 투자해서 승부를 보는 일을 선택하죠. 시간은 변수가 보니 투자했는데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추가 수입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투자를 했는데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를 했는데 추가 수입을 근데 추가 수입이 어떤 추가 수입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추가 수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팍 벌어. 그러면 우리가 벌면 기분은 좋고 잘난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다 이베스트. 다시 한 바퀴 돌아도 여전히 이베스트. 그러니까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면 이베스트에 투자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지속성을 갖는
지속적인 추가 수입, 금액이 작아도 지속적인 추가 수입을 갖는 거기에 투자를 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사실. 알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합니다. 똑같은 반대 입장에서 내는 사람도 알아. 나는 한 방에 내. 최근에 뭐 외국계 은행에서 5년치 봉급을 한 번에 주고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그 은행 금융기관이고 외국인 회사니까 아마 봉급도 무지 많을 텐데 5년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그렇지만 그 회사는 왜 그걸 5년치 줘서 내버리려고 해요? 그래봤자 일회성이에요. 한 방 줬거든요. 근데 그놈이 붙어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봉급받으려고 하면 골치 아프죠. 아주 골치 아파요. 내버려 얼른. 그게 다 뭐냐면 일회성인 것, 일회성이라는 말과 지속성을 갖는다는 그 가치의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속적인 뭐든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거 다단계 아니니 이런 말 하죠.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들어보시면 이게 다단계하고 좀 틀린 것 같다는 감이 잘 오시겠지만 다단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다단계라고 얘기할 때 뭐 먼저 한 놈이 유리하려는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것이 뭔가를 파는 걸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잘 안 없어지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저처럼 파는 거 아니죠? 네,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근데 제가 그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어떤 파트너가 그 사장님은 자꾸 왜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파는 게 되게 나쁜 거 아닌데 자꾸 왜 파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을 제가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시비 거는 분도 가끔 있어요. 오래된 파트너인데도. 근데 저는 아직 판다라고는 단에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파는 것과 우리가 하는 구전이라든지 소개, 이거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파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파는 것은 일회성. 그것이 파는 게 자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게 다 서로의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윈윈이라고 우리 사업을 윈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파는 거 사고 파는 건 윈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파실 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 사는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팔겠죠. 사고 파는 건 다 윈윈입니다. 무슨 우리는 윈윈이고 사고 파는 건 한 놈의 뭐 손해 이르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 그건 윈윈입니다. 문제는 그 윈윈이 근데 뭐라고요?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구전을 하고 내 좋은 이런 경험, 제품의 소비에 좋은 경험을 살려서 구전을 하고 그럼 구전해서 우리가 평생 계속 수입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와 이 구전하고 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예요. 전혀 다른. 그래서 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파는 거야. 그렇지만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혹시라도 그렇게 사업을 오래 하신 분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한번 생각을 다시 제 말 듣고 검토해 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일회성.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일시적인 돈과 지속적인 돈의 가치에 올림픽 금메달 가지고 얘기했듯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표현하냐면 돈은 가치의 척도예요. 그죠? 자본주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돈은 가치의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쫓아다녀도 되는데 잘 안 돼. 오랜 옛말에 돈을 쫓아다녀서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맨날 들으면서도 쫓아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안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돈은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돼. 돈은 뭘 쫓아가요? 우리가? 나는 돈을 쫓아간다고 쫓아가는데 돈을 뭘 쫓아가죠?
돈은 가치를 쫓아갑니다. 자, 그거를 알았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돈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세 같은 식이 되고, 그게 패시브 인컴이 되고, 그래서 상속도 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사실이다. 돈은 우리는 가치. 그래서 내가 좋은 소비의 경험을 귀찮지만 만나서 내 친구는 그걸 못 알아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서 가치로 나누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 가치가 쌓여서 나한테 돈을 갖고 그걸 거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일이 내가 가치가 있냐 없냐 라는 걸 알려면 거꾸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나한테 오는지를 거꾸로 알면 아,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알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세 사람을 도와서 에메랄드가 됐다. 그러면 한 달에 대략 얼마씩 돈다고 그냥 이게 편하게 얘기를 해요. 500만 원이라고 해서 매달.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죽을 때 100만 원씩 주는데 우리 매달 죽을 때까지 500만 원을 주고 매달. 그리고 내가 혹시 뭔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돈을 준다. 그게 결과다.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네. 대단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작업을 이해하셔야 된다. 아무튼 너무 돈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메 사업을 하는 뿐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요, 경영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회사도 좀 제가 운영했었고요. 사업도 물론 당연히 해보고 주식, 부동산 뭐 안 해보고 안 터져본 적이 없어요. 무지 터져왔어요. 제가 빌 게이츠하고 참 친구란 거 아세요? 그거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제가 빌 게이츠하고 친구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제가 마지막 직장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퇴직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에서 제가 제법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오면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던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덕분에 우리나라도 이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아무튼 하다 보니까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 그런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 게이츠를 모시고 다녔을 때, 모시고 다닌 거죠, 솔직히. 같은 동갑이지만. 모시고 다녔을 때 제가 이미 다이아몬드였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으면 빌 게이츠하고 친구하자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면 한참 못 쓰거든요. 어떻게든지 빌 게이츠한테 잘 보여서 미국 본사에 임원으로 가야지 막 이런 분야고 완전히 기어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미 다이아몬드고요. 제 머릿속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몇 년에 태어났냐? 영어니까. 우리가 동갑이고 있죠. 나도 니랑 나랑 같은 나이네. 그러면 너랑 나랑 친구다 우리. 대답은 안 했어요. 대답은 안 했지만 아니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죠. 그래서 이 아미사업은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막 알아보시는 분들 초기 사업자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알아볼 필요가